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연휴로 한 주가 건너가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네요. 네, 이번 주가 3주인데요. 1강 때는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책이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 2강 때는 인문학에 담을 수 있는 키워드들, 그래서 20가지 플롯에 대해서 쭉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오늘은 이제 그림책과 예술의 연계성, 그래서 인문학의 영역이 아주 많다 그랬죠. 예술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인간의 심리도 있고 전쟁도 있고 관계도 있고 다양한 것들 중에 이번에는 5가지를 넣겠다. 그중에 이제 예술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문학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술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문학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함께 나눌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구현하고 싶은 건지 얘기를 나눌게요. 천천히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지난주에 지난번 강연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댓글도 써주고 호응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응해준 만큼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도 되게 반가워했어요. 이번에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 역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은 어쩌면 또 선물도 보내주실 거예요. 댓글이랑 또 나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이란 결국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즐기고 느끼고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남들과 나누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정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강연 때 이제 20가지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끼어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감했길 바랍니다. 이제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침략받고 어렵고 척박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도 바빴고 생계형의 삶을 살아온 우리는 예술과 가까이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술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예술의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술이 무언지 정도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가이고 칸트, 베이컨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어떤 의식을 비판했던 셸링은 현대 예술의 개념을 말한 바가 있어요. 그는 이제 그 상당히 신의 세계,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결국은 신이 결정하는 자유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술에 대해서는 현대 예술의 개념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본 것을 객관화시키고 그렇게 표현해낸 것, 또는 객관 자체로 주관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가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구현해 놓은 것이 예술품이다. 그 예술품을 우리가 소비자가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대면하게 된다. 그 맥락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3. 즉 생활이라는 유한된 공간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부러 감추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과 이상은 좀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긴 한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오히려 이상이 현실 세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응축되고 압축되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술가들은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진단하고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또 현대 예술의 사명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네요. 예전에 우리는 그 조선시대 유교라든지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 이성을 되게 강조했어요. 스토아학파는 더욱더 이성을 강조했죠. 그리스 시대에. 그런 게 몇천 년을 이어오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으로 사람을 상대해라. 현상을 받아들여라. 이 엄청난 이성을 추구했던 것이 톨스토이가 꺾었어요. 어떻게 꺾었냐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이성으로 내놓은 것을 오히려 현실로 가져와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의 동포적 결합을 사랑으로 실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침략, 속박, 구속, 억압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죠. 다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지상 최고의 예술이므로. 예술은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도 하고 남을 이해하기도 하고 전쟁을 억압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망,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각종 어려움들을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술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니 예술을 가까이 하라, 예술을 생활화하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술이란 결국은 무엇일까? 제가 만난 책줄 중에 아트 여행이라든지 인문학 여행이라든지 그림으로 만나는 예술 여행이라든지 엄청난 예술의 이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만난 예술의 쓸모, 한 2년 전인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들이 예술이라는 걸 뚜렷이 잘 몰라도 예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술은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구나라고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예술의 쓸모예요. 제목부터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래요. 예술은 쓸데없어.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예술은 먹고 살기 넉넉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예술이 나를 뭘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예술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부분에는 얼어붙은 삶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제라고 써놓았고 1부에서는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2부에서는 시대를 묘한 스마트한 전략가들인데요.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아티스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표현하는 화가들, 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하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예술가들은 예사롭게 보지 않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 작품으로 구현해내고 그걸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통찰하는 힘을 주니까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적 예술가도 있어요. 여러분 다비드 아시죠? 장폴 마라 목욕하는 그 장면을 그린 장폴 마라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혁명 때 공포정치, 나폴레옹 이전에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공포정치 때 그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정파를 부정한 말로 쫓기고 하수구 생활을 하고 피부병을 앓고 뭐 이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장폴 마라를 다비드는 권력과 함께 붙어요. 어디 그것만 붙으겠어요. 나폴레옹한테도 붙고 루이 16세한테도 붙고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바꿔버려요. 예술 작품으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 나갈 때 좀 더 잘 달리는 나귀 정도의 말을 탔고요. 옷도 그다지 멋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림을 너무 멋지게 그린 바람에 신무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폴레옹이 영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그림 하나로.
기회주의자는 다비드만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얘기했던 친일파 백인들, 지식인들, 특히 서정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상징의 의미, 모더니즘 시 이런 것들로 현대 시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 서정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한 기회주의자였어요. 다비드 못지않게. 일제강점기는 일제에 붙었고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갔던 인물이죠.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다 표현해 놓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우리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술가들이죠. 어떤 한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예술가, 낭만주의처럼 로맨틱한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예술가, 자신만의 작품 체계를 구현하는 화가들, 이렇게 해서 쭉 그 표현해 놓았고요. 예술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그래서 시대별로 예술이 떠오르는 것들을 구분해 놓았고 어디까지 예술인가를 진단했고 예술이 가르쳐준 삶의 자세, 결국은 우리가 5부를 만나기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를 이어가는데 저는 다 거슬러서 아예 예술 작품을 여러분들한 한두 개를 보여주고 예술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게요.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 중에 제가 딱 꼬집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은 예술 작품을 3개 정도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나이스 뭐 이런 로댕이 구현한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건데 시인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라고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는가 볼까요? 죽은 자의 피와 눈물을 넘치게 퍼담아 일껏 시커먼 빈 물통에 채운들 헛일일세. 악마가 남몰래 속 깊은 물통 밑동에 구멍을 내서 수천 년의 땀과 수고가 다 새나가지. 뭘까요? 예. 그리스 왕 다나오스와 이집트 왕 아이깁코스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50명의 딸과 50명의 아들을 결혼시킬 거예요. 근데 그리스 왕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딸들을 불러서 혼인식 날 첫날 밤에 남편을 독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발각되고 처형당해요.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신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죠, 딸들이. 그리고 다나이스는 어떤 형벌을 받냐면 이 보들레르가 쓴 악의 꽃처럼 평생 동안 영원히 밑빠진 물통에 물을 깃는 형벌을 받아요. 강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흐르는 물이죠. 그 물을 담는 형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로댕이 그 다나이스를 조각하라는 클라이언트의 명령을 받죠. 로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의 꽃이 될 수 있는 그 무서운 형벌. 그런데 첫날 밤의 신부죠.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게 늙고 병든 할머니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댕은 첫날 밤의 신부이기 때문에 늙고 영원한 죽음 직면에 있는 할머니 대신에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고 싶은 거죠. 조각에다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에 겨워 있는 다나이스의 조각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바로 이 조각상입니다. 네. 다나오스의 딸 다나이드 조각상. 윤기 흐르는 등, 육체, 그리고 절망과 고통에 휩싸이는 다나이드의 고개 숙인 머릿결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예술 조각상으로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하고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될지, 그 고통 안에 또한 아름다움도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신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욕망이라는 정체성을
이 조각상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술가들은 자기의 세계를 구현합니다. 절망, 불화, 저주, 질투, 악의 부정적 추상적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죠. 이 고개 숙인 것 안에서. 그리고 로댕은 인간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삶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랑, 희망, 관용, 지혜, 진리, 절제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낙담, 절망을 읽어낼 것인지 이 안에서 욕망을 극복하고 절제된 삶을 실현해 나가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이거는 이 조각상을 본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빚어놓은 예술품들은 그 예술품을 감상한 관람자의 몫이 주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로댕의 절대절명한 한때는 아름다웠던 투구 제작사의 아내라는 이 조각상은 제가 로댕 공부를 하고 정말 이 조각상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뮤지엄을 갔어요. 이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돌다가 우연히 2층 홀에서 저 끝에 벽면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홀로. 그리고 얼마나 반갑던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쭈글쭈글하고 볼품없고 이렇게 아무 생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조각상, 청동 조각상. 그런데 로댕은 이 조각상의 영감을 어쩌면 연인이자 제자였던 까미오 클로델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둘이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사랑도 했고 까미오 클로델의 천재적인 영감을 로댕이 많이 옷을 입히기도 하고 로댕이 생각한 걸 까미오 클레돌이 까미오가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까미오 클로델은 결국은 이제 로댕에게 팽당하고 그 슬픔과 분노로 자기가 만든 조각상들을 부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분열증 같은 클로델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서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두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려고자 한 게 아니라 로댕이 이 조각상을 빚었을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이제 로댕의 인생은 끝났구나. 어떻게 저 조각상을 우리 집에 가져온다면 얼마나 불운한 재수 없는 조각상이 되겠어?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어. 그런데 로댕은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실제 안에 담고자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었겠죠. 이거는 프랑스 비용의 시에서 비롯되었어요. 한때는 아름다웠던 투구 제작사의 아내를 비용이 쓴 시를 보고 로댕이 느끼고 있는데 어느 한 노파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태리에서 왔었고 그 걸어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노파를 보고 모델로 하고 이 조각상을 빚은 거죠. 왜 빚었을까요? 예, 여성의 노쇠와 초함도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모델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과 생명의 힘을 전달하고 싶었다. 로댕은 인간의 삶, 사랑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래요. 겉에서는 늙고 병든 인간의 형이지만 생로병사, 유한한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사람은 결국은 아름다웠던 때도 있지만 누구나 병들고 노쇠해지는데 그 노쇠해져 가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노쇠한 인간은 이제 인생이 끝났을까? 아니지. 그때부터도 또한 아름다움이 구현될 수 있어. 이런 많은 로댕의 철학을 담아놓은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겉만 보고 그때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6개인가가 세계적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고, 운 좋게 저는 암스테르담 뮤지엄에서 이걸 만났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예술은 예술가가 어떤 철학을 담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느껴야 해요. 소비자가, 관람자가. 또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세한도. 세한연우 지송백지 후조야. 한시에서 비롯된 건데 소나무 잣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내봐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김정희가 이제 이 누구죠? 효명세자가 죽고 그 다음에 안동김 씨의 세도가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유배당하고 김정희도 유배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왔을 때 그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었던 제자들, 학자들이 등을 돌려요. 그런데 그 김정희를 위해서 제자 이상적이 사신으로, 특히 역관이었거든요. 이상적은. 그래서 중국에 가서 김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100권을 넘게 당대 베스트셀러인 것을 수레에 싣고 와서 그 험한 길을 중국에서 한양에서 또 제주도까지, 특히 그때 당시는 바람 풍랑에 의해서 제주도까지 오다가 풍랑에 휩싸이면 사고도 당하고 목숨을 걸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스승을 위해서 갖다 준 이상적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늙은 소나무는 김정희 자신이고, 이 잣나무는 이상적이고, 이 집을 건너 있는 이 잣나무들은 당대에 등을 돌렸던 지식인들, 그 다음에 정치의 입문에 있는 그때 학자들, 교류했던 사람들을 뜻하고, 여기 저 멀리 혹한에 희끗희끗 이렇게 새싹이 돋을 듯 말 듯한 이 그림으로 더욱더 황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김정희의 외로움이 드러나죠. 김정희가 그린 이 집은 뭘까요? 사실 김정희는 유배당했을 때 제주 도민들하고도 교류할 수 없도록 담장 밖에 나가지 못하게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김정희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집의 동그란 창문,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김정희,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제주도에 가면 이 그림을 그대로 본뜬 김정희 기념관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당대의 소통, 그 다음에 우정, 나눔, 절절한 김정희의 마음. 그런데 이상적은 이 세안도를 들고 중국으로 갑니다. 당대에 그 유배당했던 김정희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 이 그림을. 그래서 김정희의 스승 엉방강이라든지 중국의 훌륭한 한학자들한테 보여주니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댓글을 달아요. 13명의 댓글을 다는데 그게 길이가 13m나 된다고 합니다. 다 이제 휘호를 썼을 거 아닌가요? 추천사 같은 거. 그것까지가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어떻게 개인의 그림이 중앙박물관에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에게 남긴 그림이. 그거는 이 추사 김정희의 그림에 풍파가 있었어요. 이 세안도가.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네요. 넘어가려다가. 이 그림이 어찌어찌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불이 났는데 다른 건 다 불이 났는데 이것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송씨 가문에게 왔고, 또 송씨 가문의 재벌가의 손에 들었고, 그 재벌가의 아들한테 남겨줬고, 그 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한 덕분에 국보 180호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김정희의 그림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당대의 시대를 담고 훌륭한 예술 정신이 담겨 있는지 알겠죠.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면 뭔지 모르겠어 이것보다는 그림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우리 소비자들, 관람자들이 읽어낸다면 깊은 철학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예술이 갖는 의미, 진정한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에서 우리가 관람자가 읽어내고 사유하고 통찰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2교시 뵐게요.